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 전주에서 태어나 한평생을 살아온 박인숙입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실 제 나이 또래 동지분들은 아마 다들 그러시겠지요. 자식이라는 두 글자가 인생의 자랑이었다가 이따금 원수 같다가 또 돌아보면 눈물 나게 아픈 손가락이었다고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25세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그야말로 치마를 허리춤에 졸라매고 시장 바닥을 뒹굴며 3남매를 키워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것이라곤 전주 남부시장 한 귀퉁이의 작은 국밥집 가게 터와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힌 세 아이들 뿐이었으니까요. 제 인생은 새벽 4시 커다란 가마솥에 불을 지피는 것으로 시작해 밤늦게 마지막 손님의 설거지를 마쳐야 끝이 났습니다. 뽀얀 국물이 푹 고아지는 동안 제 젊음도 함께 푹 고아져 다 없어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제 입으로 들어가는 국밥 한 그릇은 늘 아까웠습니다. 그 돈 한 푼 아껴서 우리 큰아들 영민이 대학 등록금에 보태고 똑똑한 딸 수진이 과외비에 보태고 막내 영식이 분유값에 보태야 했으니까요. 제 손목은 국밥 그릇을 나르느라 시큰거리고 제 무릎은 쪼그려 앉아 김치를 담그느냐 시려왔지만 통통하게 살이 오른 자식들 얼굴 한번 보면 그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낙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50년. 허름했던 가게는 인숙식당이라는 번듯한 간판을 달았고 코 흘리던 아이들은 이제 모두 50줄을 넘긴 중년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되었고 딸은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으며 막내도 비록 사업에 몇 번 쓴맛을 봤지만 그래도 제 앞에서는 늘 씩씩한 척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제 인생의 의무를 다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국밥집도 그만두고 자식들이 주는 용돈 받으며 친구들과 유람이나 다니며 살면 되겠다. 막연히 그런 꿈을 꾸기도 했지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 제 맘대로 흘러가던가요.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소화가 잘 안되고 등이 자꾸 결리는 것이 나이 탓인 줄만 알았습니다. 동네 의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한번 가보라더군요. 아들, 딸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 혼자서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며칠 뒤 의사를 마주 앉은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는 제 얼굴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모니터만 보며 무심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췌장암 말기입니다.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돼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암이라고요? 그것도 말기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멀리서 웅거리기만 했습니다. 평생 병원 문턱 한번 제대로 넘어본 적 없이 억척같이 살아온 저였습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새끼들 굶을까봐 아파도 아프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죽을 병에 걸렸다니요. 이제 겨우 허리 좀 펴고 살아보나 했더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병원 복도 의자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주인 진단서 종이가 바싹 마른 제 소나기 안에서 사정없이 구겨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50년을 오고 간 익숙한 시장 골목이 그날따라 어찌나 낯설고 무섭게 느껴지던지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내 세상이 소리 한 번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으니 서러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문득 자식들 얼굴이 아른거리더군요. 그래, 나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들이 있지.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마지막 가는 길 자식들 얼굴 보면서 정리해야겠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의 가장 큰 자랑이었던 큰아들 영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고 점잖고 지적인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영민아, 나다. 다름이 아니라 엄마가 병원에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자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지금 중요한 재판 준비 중이라서요. 길게 통화하기가 좀 그런데. 별일 아니면 이따 저녁에 제가 전화드릴게요. 별일 아니라니. 가슴에 찬 바람이 훅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내 말했습니다. 아니다. 영민아.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엄마가 암이란다. 말기래. 석 달밖에 못 산다고 하는구나.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며 당장이라도 달려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요. 요즘 의사들 말이 다 맞는 거 아닙니다. 오진일 수도 있고요. 제가 아는 교수님께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제가 이 재판만 마무리하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아들은 제 슬픔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일처럼 처리하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렇게 전화는 허무하게 끊겼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마음을 추스르고 둘째 딸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라면 그래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지요. 엄마? 웬일이야? 수진아. 엄마. 병원에 다녀왔는데.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딸은 화들짝 놀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뭐? 암? 엄마 진짜야? 어떡해? 나 다음 주에 시댁 식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는데 아이고 이걸 취소해야 하나? 위약금도 비쌀 텐데. 엄마는 왜 하필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아이고 속상해. 나도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겠는데 엄마까지 왜 그래. 딸에게 제 죽음은 자신의 여행 계획에 차질을 주는 귀찮은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제 고통을 위로하기보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딸의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영식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나중에 연락할게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만 도착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식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50년간 제 모든 것을 바쳐 키워낸 자식들이었습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했던 그 아이들에게 제 죽음은 처리해야 할 일, 귀찮은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그토록 간절하게 외쳤던 제 목소리는 그저 텅 빈 허공을 떠도는 빈 메아리가 되어 제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커멓게 타들어간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식당 밖 가로등만 밤새 외롭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에게서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알아봐주겠다던 교수님 소식은커녕 안부 전화 한 통 없었고 딸은 제주도 여행을 취소했는지 어쨌는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막내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지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아버리면 그만일까 수없이 절망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웬일이냐? 딸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때?
다름이 아니라 큰오빠가 엄마 식당 말이야. 거기가 곧 재개발 들어갈 거라면서 땅값이 엄청 오를 거라고. 그거 어떻게 되는 건지.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안말기 엄마의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남겨질 재산을 먼저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이제는 어미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그 유산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슬픔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죽는다. 절대로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어. 저는 그 길로 50년 지기 이웃이자 동네 파출소에서 정년퇴직한 최 반장을 찾아갔습니다. 최 반장은 제 남편의 친구이기도 했고 제가 3남매를 키우며 고생할 때마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최 반장에게 병원 진단 결과와 자식들의 행태를 모두 털어놓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최 반장은 함께 분노해 주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인수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그래도 자식들인데. 자식? 그런 놈들이 내 자식이라고? 반장님, 나 이대로는 억울해서 눈을 못 감겠어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요. 저놈들이 내 무덤 앞에서 어떤 낯짝을 하고 있는지, 내 재산 앞에서 어떤 탐욕을 부리는지, 저놈들한테 내 인생을 바친 걸 제대로 후회하게 해주고 싶어요. 제 눈에서 도끼가 서리는 것을 본 최 반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정말 각오한 겐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때는 그것만이 제 억울함을 풀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최 반장에게 제 위험한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반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가짜 장례식을 치를 겁니다. 최 반장은 기겁을 하며 저를 말렸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평생을 자식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살았던 박인수. 이제 그 감옥을 부수고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설령 제 장례식이라는 가장 끔찍한 연극이 될지라도 말입니다. 그날 밤 저와 최 반장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위험한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그 위험한 연극에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장례식을 준비하는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묘하고도 서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산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 그것도 나를 배신한 자식들을 심판하기 위해 준비한다는 것은 매 순간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심정이었습니다. 모든 계획은 최 반장과 단둘이서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최 반장은 파출소장으로 퇴직하기 전까지 동네 경조사를 숱하게 치러본 경험이 있었고 아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저의 사망증명서였습니다. 최 반장은 왕년에 신세진 적이 있다며 지금은 은퇴해서 작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펄쩍 뛰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손사래를 치던 그 의사 친구도 최 반장에게서 제 딱한 사정을 전해 듣고는 긴 한숨을 내쉬며 펜을 들었다고 합니다. 에라이, 나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남의 일 같지가 않구먼.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아닌데 산 사람 속이라도 한번 풀어줘야지. 그렇게 제 이름과 함께 췌장암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글자가 적힌 종이 한 장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걸 받아드는 순간 정말로 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작전 개시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최 반장이 마련해준 거처에 숨어 있었고 최 반장은
가장 슬프고 침통한 목소리를 연습한 뒤 큰아들 영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최 반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영민이냐? 나다. 정신 똑똑히 차리고 들어라. 너희 어머니가 어젯밤에 그만 운명하셨다. 짧은 침묵. 그리고 이어진 아들의 목소리는 슬픔보다는 당혹감에 가까웠습니다. 네? 갑자기요? 아니, 그래도 몇 달은 버티실 거라고. 곧이어 아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침착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진단서는 발급받으셨습니까? 장례식장은 어디로 잡아야 할지. 마치 교통사고 처리라도 하듯 아들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슴이 다시 한번 서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둘째 딸 수진이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최 반장의 입에서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수화기 너머로 아이고 엄마,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하는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곡소리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례는 누가 치러요? 오빠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아이고 이 와중에 우리 애들 학교는 어떡하고 남편 밥은 누가 챙겨주나? 아이고 내 팔자야. 어미의 죽음 앞에서조차 자신의 신세 한탄이 먼저인 딸이었습니다. 막내 영식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네 하는 힘없는 대답만 반복하다가 형한테 연락해 볼게요 라며 전화를 끊었다더군요. 어쩌면 막내는 조금이나마 진심으로 슬퍼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었지만 그 희망은 곧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오후 제 이름으로 부고 문자가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에게 일제히 전송되었습니다. 박인숙님께서 별세하셨기에 아래와 같이 부고를 전합니다. 제 이름 옆에 붙은 자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마지막 연극, 그 잔인한 막이 올랐습니다. 장례식장은 최 반장이 제 뜻에 따라 전주에서 가장 크고 시설이 좋은 곳으로 잡았습니다. 첫째 아들 영민이가 체면을 중시할 것이라는 계산에서였지요. 아니나 다를까 영민이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 가시는 길인데 초라하게 보낼 수는 없다며 가장 비싼 특실을 예약했습니다. 제 영정사진은 3년 전 칠순잔치 때 자식들이 억지로 입혀준 고운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으로 걸렸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어색하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웃고 있더군요. 그 웃음이 제 자신을 조롱하는 것만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와 최 반장은 장례식장 바로 옆 창고로 쓰이는 작은 방에 비밀작전본부를 차렸습니다. 최 반장이 미리 손을 써둔 덕에 장례식장 내부가 훤히 보이는 CCTV 화면을 작은 모니터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지요. 최 반장은 어디서 구해왔는지 팝콘과 콜라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인수가 이왕 보는 거 영화 본다 생각하고 편하게 봐. 저놈들이 얼마나 대단한 배우들인지 똑똑히 지켜보자고.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역시나 큰아들 영민이 부부였습니다. 검은 상복을 차려입은 아들은 입구에 서서 마치 대기업 회장이라도 된 것처럼 근엄한 표정으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콕콕 찍으며 슬픈 척 연기를 하더군요. 잠시 후 둘째 딸 수진이가 도착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부터 엄마, 아이고 우리 엄마를 외치며 거의 기다시피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조문객들은 효심이 지극하다며 혀를 내둘렀지만 모니터로 그 모습을 보던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눈물 속에 담긴 것이 슬픔이 아니라 탐욕이라는 것을 저와 최 반장만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연극의 하이라이트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진 늦은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삼남매가 한쪽 구석에 모여 앉아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은 오셨대? 유 원장 말이야. 수진 누나도 참 초상집에서 돈 얘기는. 일단 장례부터 잘 치러야지. 체면이 있잖아. 영민 체면이 밥 먹여줘. 형은 가진 게 많으니까 그렇겠지. 나는 지금 당장 죽겠단 말이야. 엄마 통장에 있던 돈은 어떻게 되는 건데? 수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그 식당 건물 말이야. 내가 알아보니까 거기가 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됐더라고. 그냥 땅값이 아니라 보상금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할 거야. 영민.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미의 영정사진 앞에서 저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재산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막내 영식이는 한술 더 떴습니다. 조문 온 친구를 붙잡고는 야, 부조금 들어온 거 좀 융통해주면 안 되냐? 내가 급하게 막을 돈이 있는데. 라며 딴죽을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팝콘 봉지를 힘껏 구겨버렸습니다. 짭짤한 팝콘이 입안에서 모래처럼 서걱거렸습니다. 이것은 코미디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바친 결과가 고작 저런 것이라니. 눈물이 나야 할 자리에서 저는 소름 끼치는 분노에 온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장례 이틀째가 되자 자식들의 탐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향한 의심과 견제가 뒤섞여 장례식장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마저 흘렀습니다. 특히 둘째 딸 수진이는 마치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큰오빠 영민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영민이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복도로 나가자 수진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뒤를 밟았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저는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부동산 개발업자와 통화하며 네, 장례만 끝나면 바로 매각 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생들은 제가 잘 구슬려 보겠습니다. 라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통화를 엿들은 수진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 인간이 우리를 빼놓고 혼자 다 해먹으려고. 그때부터 자식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가 받은 부조금 액수를 체크하고 장례 비용을 누가 더 많이 냈는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추잡하고 볼썽사나운지 최 반장마저 혀를 끌끌 찰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연극의 활용점정을 찍을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최 반장은 제가 시킨 대로 미리 준비해둔 가짜 유언장 초안을 수진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실수로 흘렸습니다. 그 서류에는 전 재산은 평생 내 병수발을 들어준 막내 영식이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 서류를 발견한 수진이는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장 영민이와 영식이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어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말해봐. 너희 둘이 짜고 엄마 재산 다 가로채려고 했지. 이 날강도 같은 놈들아.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영민이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며 발뺌 맺고 영식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누나와 형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삼남매의 막장 드라마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저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한 배에서 나고 자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돈 앞에서는 서로를 물어뜯지 못해 안달이 난 짐승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연극은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배우들은 모두 무대 위에 올랐고 그들의 민낯은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무대 위로 올라가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이 날 아침 저는 가장 고운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가장 화려한 마지막 등장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발인의 시간이 밝아왔습니다. 밤새 서로를 핥히고 물어뜯던 제 자식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슬픔에 잠긴 상주의 얼굴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캥한 눈, 퉁퉁 부은 얼굴이 꼭 밤샘 슬픔에 지친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저것이 탐욕에 잠 못 이룬 자들의 얼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전문 상여꾼들의 구슬픈 곡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지고 마지막 조문객들의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비밀의 방에서 곱게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간 맞춘 것처럼 희고 빳빳한 한복이었습니다. 마치 제 남은 인생을 위해 새로 지어 입는 수에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마지막 무대에 오르는 배우의 심정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감추기 위해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 편안히 가십시오. 큰아들 영민이가 영정사진을 향해 낭낭한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고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연극적인지 저는 모니터를 보며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곧이어 장례 지도사의 지시에 따라 장정들이 제 이름이 적힌 관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 반장이 저와 약속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장례식장의 모든 조명이 펑하는 소리와 함께 일제히 꺼졌습니다. 장례는 순식간에 암흑에 휩싸였고 조문객들의 놀란 비명과 자식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아니, 이 중요한 순간에.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단 한 줄기의 스포트라이트가 영정사진이 놓인 단상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 옆 굳게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빛이 쏟아지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웅성거리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빛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손에 들려있던 제 영정사진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단상 중앙에 멈춰 서서 저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된 삼남매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도 또렷한 목소리로 제 마지막 연극의 첫 대사를 읊었습니다. 내 장례식에 와줘서 고맙다 이놈들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그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둘째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던 딸은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그대로 졸도해 버렸습니다. 큰아들 영민이는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고 막내 영식이는 자리에 주저앉아 눈만 껌벅이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눈앞의 광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와 제 자식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죽은 거 아니었어? 귀신인가? 대낮에 귀신이 어디 있어? 저는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50년간 국밥을 말아내느라 굽었던 등이 그날만큼은 꿋꿋하고 당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죽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들을 심판하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살아있는 박인숙이었습니다. 딸 수진이가 인사불성이 되어 실려나가고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큰아들 영민이가 가장 먼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살아계셨던 겁니까? 저희를 속이신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나 안도감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속았다는 분노와 당혹감만이 가득했지요. 저는 그런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속였다. 너희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어서 이 연극을 벌였다. 어떠냐 내가 죽으니 좋더냐. 내 재산 앞에서 서로 물고 뜯으니 행복했어. 제 말에 자식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추악한 속내가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얼굴만 불그락푸르락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최 반장과 미리 약속해둔 가짜 변호사가 점잖은 걸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변호사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고 박인수. 아니, 박인숙 여사님의 뜻에 따라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유언장이라는 말에 삼남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죽은 어미가 살아 돌아온 충격에 휩싸여 있던 것도 있고 변호사의 손에 들린 종이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변호사는 일부러 느릿하고 장엄한 목소리로 제가 수진이에게 흘렸던 첫 번째 가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본인 박인숙은 본인의 전 재산을 평생 제대로 된 지원 한번 해주지 못한 미안함과 안쓰러운 마음에 막내 아들 김영식에게 단독으로 상속한다. 그 내용이 읽히는 순간 영민이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 수진이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진이는 막내 영식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였어. 이 여우 같은 놈. 엄마 옆에 붙어서 살살 꼬드겨서 재산 다 가로채려고 했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영민이 또한 영식아, 내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고. 이건 무효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거야. 라며 법률 용어를 쏟아냈습니다. 영식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니야. 나는 정말 몰랐어. 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제 앞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추악하게 싸우는 자식들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저들은 제 생사보다 저를 향한 죄책감보다 오직 돈에 대한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들의 이전투구를 지켜보던 저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의 싸움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만들 해라. 제 목소리에 삼남매는 싸움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제 눈짓을 받은 변호사는 들고 있던 유언장을 보란 듯이 반으로 쭉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지요. 방금 낭독한 것은 최종 유언장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박인숙 여사님의 진짜 유언장이 있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에 다시 한번 희망과 탐욕이 교차하는 것을 보며 저는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심판을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변호사가 두 번째 봉투를 여는 순간 장례식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삼남매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마른 침을 삼키며 변호사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엄숙한 목소리로 진짜 심판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본인 박인숙은 다음과 같이 나의 마지막 뜻을 남긴다. 나의 전 재산, 인숙식당 건물과 토지, 그리고 나의 명의로 된 모든 예금 자산은 나의 평생직이이자 은인인 최영감, 최 반장님께 모두 상속한다. 뭐라고요? 자식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똑똑히 들었겠지. 내 모든 것은 최 반장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 아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을 찾아드리는 것이지. 자식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최 반장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5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그들 앞에서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신 줄만 알았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너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 망했고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는 집 한 채 없이 이 식당 건물까지 전부 차압당할 위기에 놓인 산더미 같은 빚만 남았지.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모든 빚을 갚아주고 우리 네 식구가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이 식당 건물을 몰래 사들인 사람이 바로 최 반장님이었다. 최 반장님은 평생 나에게 가게세 한 번 받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 몰래 학자금을 보태주셨다. 영민이 너 사법고시 공부할 때 매달 들어오던 후원금 내가 장사가 잘 돼서 보내준 돈인 줄 알았지? 그거 최 반장님이 당신 연금 쪽에서 보내주신 돈이었다. 수진이 너 시집갈 때 내가 무리해서 해줬던 그 예단, 그거 최 반장님이 당신 땅 판 돈으로 보태주신 거였다. 영식이 너 사업망에서 쫓겨다닐 때 그 급한 빚 막아준 사람도 바로 이분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어머니의 희생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이름 모를 이웃 아저씨의 은혜였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탐욕 대신 이제야 뒤늦게 밀려오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제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남겨줄 유산은 단 한 푼도 없다. 너희들이 평생 당연한 듯 받아 누렸던 내 사랑과 희생, 그리고 최 반장님의 은혜. 그것이 너희들의 진짜 유산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오늘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나는 내 남은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이제 볼일 다 끝났으니 내 장례식장에서 모두 나가거라. 제 말이 끝나자 장례식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의 마지막 심판은 끝났습니다. 평생을 짊어지고 왔던 어머니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후련하기보다 텅 비어버린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제 마지막 말이 장례식장의 싸늘한 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자식들은 마치 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들처럼 멍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탐욕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과 처참한 부끄러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깊은 혼란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에 웃고 있는 저와 살아서 그들을 심판하는 진짜 저를 번갈아 쳐다보던 그들은 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하나둘씩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제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아무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죄인처럼 자신의 어머니가 살아 돌아온 그 기적 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도망쳤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난 뒤 거대한 장례식장에는 저와 최 반장 단둘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벌어졌던 소동이 마치 한바탕 꿈이었던 것처럼 사방은 고요했습니다. 승리한 장수처럼 당당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텅 비어버린 것처럼 허전하고 스산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런 저를 최 반장이 묵묵히 부축해 주었습니다. 인수가 고생했다. 이제 다 끝났어. 최 반장이 그 한마디에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연극의 대가로 저는 자식들을 호되게 벌했지만 동시에 제 심장의 일부도 함께 도려낸 것만 같았습니다. 과연 이기는 것이 무엇이고 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50년 된 제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돼지뼈 국물 냄새 대신 낯선 먼지 냄새가 저를 맞았습니다. 며칠 자리를 비웠다고 가게 구석구석에는 제 부재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식당 안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테이블, 아이들이 어릴 때 키를 재던 문설주, 남편과 함께 맞췄던 낡은 나무 의자. 식당의 모든 것들이 저와 제 자식들의 빛바랜 시간들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저 테이블에서 영민이가 처음으로 숟가락질을 배웠고 저 문지방에 수진이가 걸려 넘어져 코피를 쏟았으며 저 구석 자리에서 영식이가 꾸벅꾸벅 졸며 숙제를 하곤 했지요. 그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했던 기억 위로 장례식장에서 서로를 물어뜯던 자식들의 추악한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웃으며 그 시절을 추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공간은 이제 그저 상처만 남은 폐허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자식들에게서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욕을 하고 원망을 퍼붓는다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이 침묵은 마치 거대한 벽처럼 저와 자식들 사이를 완전히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습관처럼 눈을 떴지만 더 이상 가마솥에 불을 지피지 않았습니다. 국밥을 팔 이유도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지를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세상이었던 텅 빈 식당 안에 저 자신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한 달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식당 문을 굳게 닫아건 채 죽은 듯이 지냈습니다. 최 반장이 매일같이 찾아와 인수가 이제 그만 훌훌 털어버리고 나랑 같이 바람이나 쐬러 가세라며 저를 위로했지만 제 마음의 문은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은 시간이 갈수록 그리움과 후회라는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던 걸까? 어미로서 자식의 잘못을 끝까지 품어주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밤마다 잠을 설치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우편함에 꽂힌 고지서들을 무심코 빼어들다가 낯선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손 편지를 보낼까 싶어 주소를 확인해보니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막내 아들 김영식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들고 온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아이들 공책을 찢어 쓴 듯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아들의 글씨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영식이입니다. 잘 지내시는지 여쭙는 것조차 죄송해서 차마 전화를 드릴 용기가 나지 않아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주 잠시나마 철없이 이제 내 빚은 어떻게 하나 걱정했던 제가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형과 누나가 돈 문제로 다툴 때 한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깟 유산에 저 역시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나이 45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자식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후드득 떨어졌습니다. 아들의 편지에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핑계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잘못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과 뼈저린 후회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 돌아오셨을 때 저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제 속마음을 모두 들켜버렸다는 부끄러움이에요. 어머니께서 최 반장 아저씨의 도움으로 저희를 키우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평생 어머니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름 모를 아저씨의 은혜까지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온 정말 못난 자식들이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감히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니까요. 다만 딱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너무나 먹고 싶습니다. 평생을 공짜로 얻어먹기만 했던 그 국밥 이번에는 꼭 제 돈 내고 한 그릇 사 먹고 싶습니다. 부디 그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은 돈을 달라고도 용서를 해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미의 밥 한 그릇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구겨진 편지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심장을 꽁꽁 얼어붙게 했던 그 차가운 벽에 아주 작지만 따뜻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편지를 받은 뒤 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저를 기만하고 상처 줬던 자식.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아픈 제 손가락이기도 한 아들. 그런 아들에게 과연 내가 다시 국밥을 말아줄 자격이 있는 걸까? 아니,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미는 자식이 손을 내미는 순간 그 손을 차마 뿌리치지 못하는 존재이니까요. 저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전화기를 들어 막내 아들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문 열어놓겠다. 다음날 새벽 저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식당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 타는 소리, 뽀얀 국물이 우러나는 구수한 냄새. 지난 50년간 제 삶 그 자체였던 이 모든 것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묵묵히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약속한 7시가 되자 식당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막내 아들 영식이가 들어섰습니다. 한 달 사이에 해숙해진 아들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문지방 앞에서 저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아들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국밥 그릇만 내려다보더니 이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처럼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던 아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밥 그릇 안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저 역시 그런 아들의 모습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운 아들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국밥값입니다. 저는 그 돈을 말없이 아들의 주머니에 다시 넣어주었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저와 눈을 맞추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형 변호사 사무실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대요. 장례식장에서 그런 소동을 피웠으니 의뢰인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고. 형수님이랑도 매일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누나도 형부랑 이혼한다고 난리래요. 형부가 그동안 누나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고 빚진 게 많았는데 어머니 유산만 믿고 있다가 다 틀어지니까. 다들 그렇게 완벽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아들의 말에는 고소함 대신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를 나서려 할 때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영식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면 된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던 애미처럼 너도 다시 시작해봐. 아들은 제 말에 아무 대답 없이 다시 한번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떠나고 난 뒤 저는 식당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용서라기보다는 어쩌면 연민에 가까운 감정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저를 다시 살아가게 할 힘을 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막내 영식이가 다녀간 후 제 식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텅 빈 절망감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는 조용한 기대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지요. 저는 매일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했습니다. 손님을 받을 준비는 아니었고 그저 누군가 찾아왔을 때 먼지 쌓인 공간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어미로서의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또 한 달쯤 지났을까요? 늦은 오후 가게 문 앞에 세워둔 영업 준비 중 팻말을 뒤집으려는데 문 앞에 그림자 2개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큰아들 영민이와 둘째 딸 수진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장례식장에서의 오만하고 도끼 서린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진 사람들처럼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색을 보는 순간 저는 어떠한 분노도 통쾌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저놈들도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하는 짠한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을 보니 저도 어쩔 수 없는 어미인가 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식당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아이는 약속이라도 한 듯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언제나 당당하고 뻣뻣하기만 했던 큰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의 희생을 제 성공의 발판으로만 여겼습니다. 어머니의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사랑보다 이 식당 건물의 시세가 더 중요했던 불효자식이었습니다. 변호사라는 허를 쓰고 정의를 논했지만 정작 제 어미에게는 가장 큰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남 앞에서 굽히는 법을 몰랐던 아들이 50이 넘은 나이에 어미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옆에서 딸 수진이도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나는 그냥 내 인생이 너무 억울했어. 오빠처럼 잘나지도 못했고 늘 돈에 쪼들리면서 사는 내 신세가 처량해서 엄마 유산이라도 받으면 팔자 한번 펴보나 하는 못된 생각만 했어. 엄마가 아프다는 말에도 내 걱정부터 했던 나쁜 년이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한참 동안 무릎 꿇고 우는 두 자식을 그저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사과가 어디까지 진심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길어올린 처절한 자기 고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대신 주방 쪽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배고프면 너희들이 직접 밥 차려 먹어라. 두 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평생을 밥을 차려주었지 단 한 번도 제 주방에 들여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쭈뼛거리며 주방으로 들어가 서툰 솜씨로 밥을 하고 반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쌀통이 어디 있는지 국그릇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허둥대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고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한참을 낑낑댄 끝에 간신히 밥상 하나를 차려 제 앞에 내밀더군요. 밥은 서리걷고 김치는 너무 씌어 빠졌으며 계란 프라이는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그리고 저 역시 말없이 그 서툰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식들이 제게 차려준 밥상이었습니다. 그 밥을 꾸역꾸역 삼키며 저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 가족의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다녀간 후 제 마음속에 큰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최 반장과 함께 시내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인생을 그리고 제가 이룬 모든 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그 마지막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 저는 50년간
제 분신과도 같았던 인숙식당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재개발 소문 덕에 식당 건물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통장을 보며 저는 헛헛하게 웃었습니다. 평생을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것 같던 큰돈이었지만 제게는 그저 무거운 종이 조각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저는 저의 마지막 뜻을 담은 진짜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반장은 한사코 재산을 거부하며 손을 내저었지만 저는 그의 손을 굳게 잡고 말했습니다. 반장님, 이건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평생 저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애써주신 것에 대한 하늘에 계신 우리 남편의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저는 전체 재산의 일부를 최 반장님 몫으로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 저는 변호사에게 재단법인 인숙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친 국밥 한 그릇에 온기를 이제는 세상의 다른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며 세상과 억척같이 싸우는 전국의 모든 어머니들과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이 돈을 써주십시오. 제 식당의 이름이었던 인숙이라는 두 글자가 이제는 저만의 것이 아닌 세상을 위한 이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자식들에게는 현금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막내 영식이에게는 작은 국밥 트럭을 차릴 수 있는 무이자 대출 서류를, 딸 수진이에게는 남편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부부 상담 지원 증서를, 그리고 큰아들 영민이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사진 한 장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영민이가 처음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던 날 식당 앞에서 저와 함께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변호사가 될 때 가장 빛났단다. 너의 그 첫 마음을 되찾기를 바란다. 모든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50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마치 한 줌의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비로소 저는 누군가의 어머니 박인숙이 아닌 오롯한 인간 박인숙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더 이상 전주의 허름한 국밥집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따뜻한 남쪽 바다, 제주도의 푸른 해안길을 최 반장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평생을 꿈만 꾸었던 유람. 그것을 저는 제 인생의 70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최 반장과는 좋은 길동무로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기댈 수 있지만 서로에게 짐이 되지는 않는 그런 편안한 사이 말입니다. 자식들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가끔씩 연락이 옵니다. 막내 영식이는 제가 보태준 돈으로 정말 인숙이네 국밥이라는 작은 푸드트럭을 시작했습니다. 제 맛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며 투덜거리면서도 제법 손맛이 좋다는 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딸 수진이는 남편과 함께 상담을 받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한 모양입니다. 가장 걱정되었던 큰아들 영민이는 얼마 전 대형 로펌을 그만두고 작은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다고 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주로 한다더군요. 아직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하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3남매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영식이의 작은 국밥 트럭 앞에서 셋이서 어색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비로소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저의 인생 동지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는지요? 저는 제 인생을 건 위험한 연극을 통해 자식들을 벌하고 저 자신도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지독한 연극이 아니었다면 저와 제 자식들은 평생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갔을 테니까요. 우리네 어머니들 그리고 아버지들. 평생을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지우고 살아오셨지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살아갈 날들이 남아있고 우리만의 길을 걸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넘기고 새로운 첫 장을 펼치려 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 너머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렵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저는 다시 한번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뎌 봅니다.